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장육부 부분에서 면역하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걸 어려워요. 오장육부 기능을 다 이해한다는 거. 근데 사실 우리가 소비자들하고 상담을 할 때 그렇게 어려운 용어로 풀어주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쉬운 용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쉽게 아무렇게 하려고 그래도 참 이게 오장육부의 그 인체 장기 자체가 하는 일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라서 어떤 부분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부분은 예 알리지 않아요. 진짜 암담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좀 쉽게 하려고 사파도 해 놓고 해 놨으니깐요. 자 같이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거 지난주에 배웠던 오장육부에서 음양오행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면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진짜 뭐 명리학, 뭐 사주학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거 보지 말고 우리 건강적인 부분에서 이해할 부분들은 뭐냐면 이 5가지 칼라의 파이토 칼라 푸드 그 색깔에 대한 부분들 의미를 조금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상극과 상생에 대한 부분들 좀 가지시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 몸은 이렇게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이 돼 있거든요. 서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간 관리를 잘못하면 당이 나빠질 것이고 간담이 나빠지면 또 비위장이 나빠지시고 이렇게 몸의 기능이라는 게 서로가 하나가 기능이 약해지면 그것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다. 힘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 관리라는 부분들은 서로가 좋은 쪽으로 잘 관리하면 상생으로 서로 이렇게 돕는 장기로 좋은 몸을 만들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장기를 잘못 관리하게 되면 서로가 이렇게 힘이 들어서 상극의 관계로 가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도표를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몸은 어쨌든 상극과 상생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게 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생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서 내가 몸의 기능이 안 좋은 부분들 잘 관리해서 결국 상생의 원리로 같이 가면서 전체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오장육부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상담을 하실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몸에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희망적인 부분에 얘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희망적인 얘기 한 패턴으로 지난주에 그 관리 부분에서 무슨 얘기냐면 세포의 재생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고 분명히 세포는 재생을 하니까 재생 원리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 관리할 때 우리가 스스로 자율신경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체온 조절 기능이라든가 몸이 차가우면 체온 조절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의 생체 시간표를 잘 분석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장이 안 좋다 그러면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에 우리가 좀 습관을 들여주고 그런 여러 가지 인체 생리학적인 부분의 원리를 이해해서 그러면서 좋은 영양소 잘 드시면서 그리고 생활 패턴과 여러 가지 부분들 같이 가야지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전체를 다 이해를 하면서 가시는 게 보다 쉽게 건강관리 할 수 있는 거고 왜냐면 우리 몸이 그냥 공짜로 조금만 도와주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들 좀 바꿔주시면 몸은 그렇게 이렇게 뭐 10년 정도 잘못했던 부분들이 1년만 관리를 잘해도 그렇게 세포는 감사하게도 거기에 답을 한다는 사실이 너무 희망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오장육부의 어떤 도표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고 뭐 어떻게 다 풀어낼 수는 없지만 이 도표 하나로 가지고도요 소비자를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요 굉장히 관심을 가집니다. 이 도표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서 이 도표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우리 몸의 증상에 대해서 자학 증상 우리 몸에 의사가 몇 명 있다고 100명 이상의 의사가 있다고 그랬죠. 나를 지켜주는 의사가 100명 이상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내가 몸 관리 잘못했을 때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해줘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증상들이 간담이 안 좋았을 때는 어떤 증상이 있고 심장 소장이 안 좋으면 어떤 증상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증상들을 조금씩만 이해를 해주고요. 이 부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도표 한 장만 가지고도 풀어줘도요.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계속 내가 이 바깥에서 이 부분들 계속 얘기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이 증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오장육부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간의 기능, 담의 기능 하나하나 들어가서 깊이 풀어낼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 하나를 가지고 오늘 공부하는 걸 들으시면서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보시면 간담회 안 좋으면 눈하고 근육에 문제가 오고 굉장히 화를 잘 낸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기능이 무너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면역에 문제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간의 기능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신맛의 음식이 간의 기능을 좋게 해준다. 이런 얘기들이 이 오장육부에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상담자들한테 가서 풀어줄 수 있는 간단한 얘기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로 풀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 상담을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의사들한테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 시원하다. 원리를 알게 돼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쉬운 용어로 여러분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장육부를 얘기하는데 요즘은요, 그 오장육부가 아니라 육정육부라고 얘기를 해요. 육정육부. 그래서 육정육부가 무엇인지 한번 더 뒤에서도 들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인체의 장기는 육정육부, 간장하고 쓸개가 우리가 오장육부 중에 하나 장기고 심장, 소장, 비장, 위장, 폐, 대장, 신장, 방광, 심포, 삼초 이렇게 해서 육정육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365 유다현입니다. 과거 어르신들께 덕담으로 무병장수하세요 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엔 100세 시대까지 사니까 이 장수 시대는 맞는데 이런저런 병들이 많아서 유병장수 시대라고 한다고 하네요. 정보를 접하기 쉬워진 현대인들 덕분에 우리 몸에 좋은 다양한 정보들도 챙겨보고 또 실천도 해보지만 정작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모르십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덧셈 뺄셈도 잘 모르면서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겠다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장과 육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몸의 오장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는 정은영 한의사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은영입니다. 선생님 오늘의 주제가 이 오장육부 중에 오장이잖아요. 근데 먼저 오장육부가 뭔지부터 알아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오장육부는 언제부터 생겨난 말인가요? 예, 오장육부는 예전 명청시대나 조선시대 이전의 지식인들한테는 아주 상식적인 체계인 음양오행, 그다음에 오운육기라는 그런 용어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4700년 전에 중국 의서인 황제 내경에는 오장육부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있고 그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오장육부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제 알지만 뭐 정확히 오장 그리고 육부가 어떤 건지는 아는 분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오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오장은 이제 일단 5가지 거고요, 당연히. 네.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5가지를 얘기하고요. 여기서 이제 비장 같은 경우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현대의 비장은 이제 지라라고 해서 혈액을 청소해주는 림프기관이고요. 한약에서 비장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음식을 먹어서 영수를 소화 흡수한 다음에 생긴 영양분을 전신으로 전달해주는 말하자면 현대의 췌장과 같은 기능을 말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장에 대해서 하나씩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지금 뒤에 PPT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심장부터 자세히 알려주세요, 선생님. 예, 심장은 이제 우리 몸에 우리가 아는 심장 위치는 가슴 왼쪽에 약간 위치해 있는데요. 이제 예전 분들은 이제 옛날 행정기관에 빗대어서 네. 그 오장의 이제 기관의 역할을 설명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일단 심장은 우리 몸에서 임금님 같은 역할을 하는데 예전에 임금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꼭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우리 몸에 이제 고차원적인 정신작용, 그러니까 기억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인식작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식적인 그런 정신활동 모두를 통괄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심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제 이런 기관이 제대로 이제 작동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기억력이 감퇴된다든지 네. 그다음에 약간 머리가 맑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는 심기가 약해졌다고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현대적으로 아는 이제 혈관을 다스리는 기관이라고 해서 이제 옛날에는 다스리는 기관이면 다 주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전신 혈맥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상태는 혈을 보고 저희는 파악을 했는데 혀에 이제 태도 있고 색깔도 있는데 혀의 색깔을 주로 보고 네.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간장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간장은 이제 옛날로 얘기하면 장군의 역할을 하는데 장군은 이제 우리나라가 다스려질 때 수도에 있는 분이 아니고 외곽에 나가서 싸우는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종횡무진하고 여기저기 나타나면서 속전속결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 게 장군이기 때문에 간장의 역할도 제대로 일어나면 우리 몸에 사이가 떨어져 있는 기관끼리 이어주고 소통시켜주고 기운이 뻗어나가는 게 건강한 간장의 기운이거든요. 그런 기운을 가진 이제 간장은 또 건강할 때는 항상 혈을 저장하고 있어요. 혈은 우리가 말하는 혈액이기도 하고 네. 저희는 이제 기운이 흘러갈 때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물질적인 것도 혈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걸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좋은지 아닌지는 이제 근막은 인대 같은 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손톱에 간장의 상태가 나타난다고 해서 저희가 진단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손톱을 통해서 간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알 수 손톱을 있나요? 봤을 때 색깔이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윤택하면서 손톱의 모양이 이제 영양이 있어 보이면 간이 건강하다 보고요. 만약에 손톱이 휜다든지 네. 손톱 있는 데가 잘 갈라진다든지 아니면 손톱 있는 부위가 색깔이 창백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간이 혈을 저장하는 역할을 잘 못한다고 보고 이제 간장의 상태가 나쁘지 않나 저희가 일단 예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간장은 이 기관들을 소통시켜주고 이어주는 이 장군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비장입니다. 비장은 저는 이 단어를 사실 오늘 좀 처음 알게 됐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예, 비장은 저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소화시키고 흡수시키면 영양분이 나오잖아요. 그걸 전신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장의 역할이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영양가를 이제 전달해주는 기관이니까 혈관 안에 혈이 제자리를 잘 차지하게끔 제어해주는 역할도 비장이 하는 역할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장의 상태가 좋을 때는 이제 팔다리로 영양가가 잘 골고루 힘이 잘 날 거잖아요. 팔다리의 상태랑 그다음에 입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비장의 상태를 파악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폐장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예, 폐장은 재상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재상은 요즘에는 없는 역할이죠. 국무총리랑 비슷한 역할이라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실제 정치는 이제 임금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재상이 거의 모든 일을 다 통과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폐장은 오장의 덮개라고 해서 오장을 커버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지금 생각해도 감기가 걸리거나 바깥에서 이제 병사가 들어올 때 막아주는 처음 역할을 하는 게 폐장이라고 보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평소에 이제 병이 없을 때도 우리 몸의 모든 기운을 네. 이제 관장하는 그 기관이 폐장이고, 요거는 우리가 폐로 호흡을 하니까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무총리의 역할, 그러니까 모든 걸 좀 덮어주고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폐장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신장의 기능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예, 신장의 기능은 일단 수액대사의 주인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진액들 이걸 분포시키는 역할, 그리고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소변을 만들어서 배설시키는 역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스태미나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몸에 스태미나가 되는 기운을 모은 걸 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기라고 해서 이 정기를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나눠 쓰는 역할을 신장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장의 상태는 뼈와 골수 상태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귀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장이요, 체내에 있는 뭐 소금기도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예요?
신장 자체가 현대의학에서도 우리 몸의 염분, 미네랄 기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우리가 너무 짜게 먹으면 이제 나트륨 성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칼륨을 배설하면서 이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이제 과거에 이제 저희 한의학에서도 신장은 이제 몸에 짠 기운을 먹으면 우리 몸에 사실은 혈관을 조금 경직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모든 기관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적절하게 요것을 내보내야지 심장 기운이 또 안 상하게 돼요. 심장 기운이 컨트롤을 못하면 이제 현대학에서 똑같이 이제 심장 기운이 상하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거나 이런 거를 이제 신장에서 컨트롤해 주는 역할을 하죠. 아, 그럼 좀 짜게 드시는 분들은 신장이 좀 약하시겠네요. 신장이 무리를 하고요. 만약 신장에서 계속 무리가 되면 혈압을 바로 이렇게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장에도 굉장히 부담을 주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신장이 안 좋아지면 심장까지 안 좋아지는군요.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네. 근데 왜 우리가 막 배가 가끔씩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배가 아플 때 사실 이 속에 어느 장기 때문에 아픈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뭐 통증에 따라서 어떤 장기가 안 좋아서 생기는 거다 이런 게 있나요? 네, 사실은 복통을 일으키는 요인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위도 이제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네. 이제 부위가 나눠지는데 일단은 오른쪽 상복부 이 갈비뼈 있는 쪽이 아프시거나 등까지 뻗어간다면 간이 안 좋거나 쓸개 쪽이 안 좋은 분들은 그렇게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실제로 간하고 쓸개 위치도 오른쪽 배 쪽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왼쪽 상복부에서 등까지 나타나는 통증은 췌장 기능이 나쁜 분들, 이렇게 췌장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그쪽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심장병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심장이 아프면 가슴만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외로 체한 것처럼 네. 위장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면서 그렇게 아픈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위장병은 다들 아시겠습니까? 소화가 안 되면 체기가 느껴진다든지 이렇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소장은 배꼽 주변을 이제 돌면서 위치하기 때문에 배꼽 주변이 아프거나 배가 여기저기 콕콕 쑤신다면 소장 기능이 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맹장 쪽이 안 좋다면 오른쪽 아랫배 쪽이 아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이렇게 이제 위치에 따라서 통증이 좀 나뉘기도 하지만 실제로 임상에서는 이게 뒤섞이기도 6분은 자, 영상을 이제 들으셨고요. 그 영상을 기준해서 이제 한번 오장육부를 풀어보겠는데, 지금 아까 그 한의사 되시는 분도 굉장히 심플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장육부의 기능과 장기의 이상이라든가 아까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오장육부 있는 자리에서 그쪽이 아프면 어디가 아프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몸 오장육부 장기에 있는 위치에서 어떤 기능을 못할 때 그쪽 자리에 통증이 나타나든 어떤 증상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적인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아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무병 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라고 그랬죠. 유병장수. 오래 사는데 이제 아프면서 오래 사는 유병장수 시대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100세 시대다 150세 시대라 얘기를 하지만 사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은 거죠. 두루두루 좋은 거죠. 그죠? 네, 자녀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몸이 아프시면 사실은 여러 사람들한테 두루두루 나 자신한테도 힘들지만 여러 사람들한테 두루두루 민폐. 그래서 건강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한 가정에 아프신 분이 한 분 있는 게 상당히 저 전체 집안의 분위기를 굉장히 어둡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도 건강관리하는 거지만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배우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PPT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한 번 저랑 강의한다고 다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든 이 자료를 기준으로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반복해서 부족한 걸 계속 채워나가시면 여기 이 길대로만 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건강 공부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난해한 책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마시고 제가 1단계, 2단계 순서대로 갔죠.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시면서 이 안에 마스터하시고 그걸 가지고 파트너도 공부하시고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분이 해 나가시면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럼 어느 정도 쭉 되면 마스터가 되면서 우리가 목요일 날 또 위크리 미팅에서 우리 메가리피플의 강사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거기에 또 살을 붙이시고 또 여러분 또 그 참고 자서 이렇게 또 책을 읽으시고 이러시면 그 가는 길을 따라서 가시면 굉장히 빠르게 전문가라서 여러분 마스터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학원에서 선생님이 코치를 받아가지고 가는 길처럼 그대로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습하고 복습하고 또 예습하고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면 돼요. 자, 간의 수는요 하루에 600cc, 바카스 6병 정도의 담즙, 슬기즙을 만들어서 소장으로 보내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보통 위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소화기관이요, 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주산 슬기즙이 안 나와도 소화가 안 되고요. 소장의 기능이 약해도 소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화가 안 되면 무조건 뭐 위 부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슬기즙이 나오지 않아도 소화가 안 된다. 담즙은 음식물 중에서 기름기, 지방분을 소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슬기 쪽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죠. 뭐 보통 이렇게 담간을 제거하시는 수술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슬기를. 그런 분들은 이 단즙산이 아예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드시게 되면 큰 문제가 생겨요. 체지방도 많이 생기게 될 것이고 콜레스테롤도 많이 생길 것이고 이렇게 대사가 안 되니까 지분 분해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담즙산 지방분을 소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 병으로 담즙의 흐름이 이렇게 어려우면 황달이 생긴다. 그리고 대변의 색이 노란 것은 담즙의 색깔 때문에 노랗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뭐죠? 담석들이 담석. 담석이 뭐예요? 이 주 원료가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는 분? 기름이죠, 기름. 기름 덩어리가 뭉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담관에 이 담관이죠. 담낭에 이 담관 들어간 길이거든요. 여기에 이 담석들이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소화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통증도 많이 생길 것이고 소화도 안 되겠죠. 굉장히 많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혈액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피 속에는 적혈구의 성숙을 돕는 물질을 만들고 혈액을 저장해 두었다가 피를 많이 흘렸을 때 저장한 혈액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알부민을 만들어서 영양분 하나의 알부민을 간에서 만든다. 단백질을 얘기하는 거죠. 해독작용을 하면서 혈액 속에 있는 독이 물질을 뽑아내서 담즙에 섞어서 배설해주고요. 이 밖에도 간에서는 그러니까 해독작용을 한다는 담즙 기름에는 콜레스테롤 부분도 섞어서 배설시키는 역할을 해요. 지방분해. 이 밖에서 간에서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장기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게 간이죠.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간은 먼저 혈액을 담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문자 증상으로 근육에 문제가 온다 그랬어요. 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예요? 근육통이 와요. 그 다음에 눈에 문제가 와요. 간의 기능이 약해지면 근육통과 눈에 문제가 와요. 안구 건조증이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간이 만약에 병이 들면요 눈물이 스스로 나고 눈물이 나요. 그리고 눈이 흐리고 햇볕을 봤을 때 눈을 부셔가지고 쳐다보지 못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미스 때 24살, 5살 때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햇볕을 못 보고 제가 보안기를 쓰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요. 근데 병원 안과만 다녔죠. 간은 발주가 있고요. 간이 건강하면 손톱이 윤기가 나고 간이 빈들 손톱이 얇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톱을 가지고도 내 간 증상이 어떤지 옛날에 손톱에 왜 실뜻 이렇게 줄처럼 나 있는 사람들이 막 그렇잖아요. 자, 그런 걸 가지고도 그러면 간의 기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디서 안다고 눈하고 손톱하고 근육통하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의 기능은 혈액을 저장하기 때문에 결국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영양소를 저장을 하고 해독작용을 하고 필요한 물질을 제거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증상을 또 느끼는 것은 잠을 잤는데 피로가 안 풀리는 거죠. 자주 자도 피곤한 거 이런 증상들. 담낭은 간에서 만들어진 슬개즙을 저장해서 담즙 속에 있는 물기를 12분의 1까지 농축시키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음식물이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 담관에 있는 담즙삼이 나와서 소화액을 만들어서 기름을 분해시키는 소화하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위장을 거쳐서 어떻게 나오죠? 간이죠. 그래서 간에서 이렇게 음식을 소화 대사를 하고 담즙섬에서 기름진 음식을 또 이제 소화 대사를 시켜주고 그것을 다 한 것을 혈액을 영양을 만든 걸 어디로 보내죠? 소장으로 보내죠. 소장에서 심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볼게요. 그래서 정상적인 간은 이렇게 이쁘죠. 깔끔하잖아요. 그죠? 근데 간경변증.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신다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체지방이 많이 생기면 먼저 지방간이라고 해요. 지방간. 간에 지방이 끼어서 간에 지방이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의 기능을 온전히 못하겠죠. 그러다 보면 혈류가 방해가 돼요. 그럼 간이 굳어가는 거죠. 그런 것을 간경변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슬기 담즙 분포에서 뭐가 끼어 있죠? 돌멩이가 쌓여져 있죠. 그래서 슬기즙이 온전하게 지방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란 거 있잖아. 내 몸을 사용할 거 그 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니까 슬개즙이 갖고 있는 슬개즙을 가지고 아무리 대사를 해도 안 될 만큼 많이 먹으니까 지방이 쌓여서 이게 결국 오래오래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슬개가 그 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습관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간 건강이 왜 무너지는지 제가 얘기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부분에서 동물성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단백질, 그죠? 단백질이 가장 큰 문제인데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서 분자 일부가 질소는 암모니아로 바뀌어요. 암모니아로.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굉장히 독성이 강하죠. 이 암모니아 독성이 체내에 이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암모니아가 간으로 오면요 요소로 해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촉매제 효소가 아르기나제 효소라는 게 있는데 이 아르기나제 효소가 역할을 하려면 망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어떤 단백질 소화 기능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단백질의 기능이 좀 해독 기능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망간이라는 그 미네랄이 있겠죠. 망간의 미네랄을 좀 챙겨서 먹어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줄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심장에서 신선한 혈액이 이제 간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간에서는 모든 독소를 해결하고 가스도 간에서 해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못 드시는 분,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안병원에 들면 다 하고 그 맥주 작은 거 한 캔 있죠. 작은 거 한 캔. 그 작은 한 캔을 서로 나눠 먹고 자요 그냥 이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작은 거 한 캔을 그러고 기분을 낸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병원에도 저하고는 술을 해독한 알코올 해독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억지로 먹으면 안 돼. 안 먹어야 돼. 괜히 기분 낸다고 한두 잔 먹는 거는 그냥 오히려 간에 해독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알코올 해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알코올 해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또 다른 쪽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 있어요. 뭐 이렇게 그 영양소를 효소화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해독할 게 되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시는 알코올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그게 해독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간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정말 중요한 일을 간이 그 알코올을 해독하는 데 쓰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뭐든지 무리를 하는 게 안 좋고요. 특히 이렇게 카페인 대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은 거고 알코올 해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몸에서 유전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유전자 자체가. 그래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 음주 후에 간이 열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가운 음식을 먹게 돼요. 왜냐면 열이 나니까. 그러면 간의 혈액순이 안 돼서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드시고 나서 열이 오를 때 찬 음식을 먹은 거는 굉장히 안 좋다 보시고요. 간이 나빠지게 되면 이게 하지정맥류, 쥐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눈이 안 좋아서 충혈이 돼서 뭐 눈곱이 낀다거나 눈이 뻑뻑 안구 건조증이 온다거나 심하면 야맹증이 올 수가 있어요. 야맹증. 심한 야맹증이 오고요. 글쎄 눈 쪽이 간 기능이 안 좋아서 내가 눈에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도 눈을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외선이 어쨌든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세포를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약하죠.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반드시 끼고 다녀야 돼요. 선글라스를. 만약에 내가 눈의 기능이 안 좋아서 그런
그렇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신 분들은 자외선을 철저하게 차단해서 선글라스를 반드시 끼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이게 간이 나빠져서 눈동자가 얼굴이라든가 이게 보면은 담즙산 분비로 인해 가지고 항색을 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눈동자라든가 얼굴이 노랗게 바뀌어요. 황달 증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간의 기능이 유난히 얼굴이 노랗다거나 눈동자가 노랗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 상담을 하러 갈 때 눈을 보세요. 얼굴 색깔을 보시고. 그러면 이분이 간이 어느 정도가 안 좋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도 되게 좋겠죠. 그리고요. 그다음에 간은 혈액을 조장하고 혈량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아까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악성 빈혈이 심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냥 빈혈 철분제 드시면 되죠. 그런 분들은 영양소 좀 드시면 되고. 근데 그런 걸 먹어도 그때뿐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뿐인 사람들. 그런 분들은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연 폴리스라든가 이렇게 단백질 이런 거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간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뭐죠? 밀크시슬, 이옵스, 단백질 이런 영양소를 먹어주셔야만이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악성 빈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빈혈이라 그래도 해결 방법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간이 약하면 눈앞에 어지러워지는 혈액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혈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여성의 경우는요, 냉대화가 심해지면서 월경량이 줄어요. 심하면 월경이 아예 조기가 빠르게 생리를 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성기능이 약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간이 나쁘면 소화흡수가 안 돼서 기름기를 싫어하고요. 메스껍고 트림을 하면서 식물이 올라온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간은 근육을 주관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근육통이라든가 그리고 일어났을 때 이렇게 좀 몸이 불편해지면서 뻣뻣한 마비가 오는 증상 같은 거, 하지 정맥 같은 증상, 지가 잘 나타나는 증상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간의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은 또 잠을 주관을 한다고 그래요. 숙면. 간의 기능이 약하면 잠을 잘 못 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꿈을 많이 꿔요. 꿈을 많이 꾸고요. 여기서 얘기하면 어릴 때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은요, 이렇게 심장이 멎을까봐 깨우는 행위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간의 기능이 엄청 안 좋으면 어디 딱 떨어지는 꿈을 꾼대요. 그게 그 아이가 간의 기능이 약했을 때, 허했을 때, 그랬을 때 면역 기능이 약한 아이들이 그런 낭떠러지에 떨어진 꿈이나 이런 걸 많이 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꿈을 꾸면 뭐라고 그러죠? 키 크는 꿈이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그쵸? 키 크는 꿈이라고. 키 크는 꿈이 아닙니다. 아이가 약한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키 크는 꿈이야 이렇게 안 되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기가 허하구나. 영양분을 챙겨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키 크는 꿈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임신했을 때 초기에 입덧을 하잖아요. 입덧을. 근데 그때 입덧할 때 무슨 맛을 먼저 신맛을 좋아하죠. 신맛을. 근데 간은 신맛을 요구한다고 그래요. 간은 신맛을 먹으면 간의 기능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때 임신 초기 때 신맛이 먹고 싶은데 그 신맛을 안 먹는다. 그럼 무슨 문제 생겨요? 간의 기능이 안 올라가겠죠. 그렇죠? 채워지지 못하니까. 그러면 태반과 탯줄은 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데 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임신하게 되면 태반도 약하고 탯줄도 가늘어서 목에 탯줄을 감길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간이 힘드니까 뭘 요구하죠? 신맛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주면 되는 거야. 먹으면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렇죠? 요구하는 대로. 무슨 얘기 하셨죠? 몸이 요구하는 대로 답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밤집은 밤 11시에서 밤에 우리가 보통 간은 10시부터 2, 3시 사이라 얘기했잖아요. 그 시간대 미리 잠을 자주 쉬는 게 간의 기능을 좋게 하는 일인데 이때 만약 간의 기능이 떨어져서 약하다 그러면 간에 좋은 식품이 비타민 B군, 이스트비도 있고 비플러스도 있고 그다음 밀크시슬 X 있죠. 그래서 간세포 회복하는 제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셀레늄이 단백질은 근육을 주관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파셀륨하고 단백질을 먹어서 뭘 만들어진다고요? 글루타치온이라는 간을 지켜주는 항산화 효소가 만들어진다 얘기를 했죠. 지난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간의 기능이 지나치게 안 좋다. 그러면 비군을 몽창 다 주면 돼요. 몽창 다 세 가지를 다 먹게 해서 기능을 먼저 올려주는 게 면역을 빨리 올려주는 방법이니까 해주시면 되고요. 요 신호, 간에 오는 적 신호들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심장이죠. 심장은 어쨌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제왕에 같다고 그랬잖아요. 왕관 그 관상동맥 하잖아요. 심장에는 8개의 혈관이 출입하고 있는데 심장의 근육은요,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관상동맥, 이게 관처럼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대동맥, 폐동맥, 폐정맥, 자신방, 우심방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런 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들을 통해서 피가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심장은요, 1분간 70에서 80회를 박동하고요. 이 박동이 빠르면 열이 오르고 눈부서지면 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막 하죠. 그럼 어떻게 열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 심장 박동이 빠르면 열이 오르고 내가 천천히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 심장이 활발하지 못하면 이제 몸이 차가워지는 거죠. 그러면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장은 생명을 주관한다. 그래서 심장이 움직임 없는 것은 죽음이죠. 그죠? 죽음이. 그래서 심장은 생명의 근본이고요. 심장이 정신이 깃들여 있다. 그래서 보통 심장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 그죠? 마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은 정신 활동과 의심이 모든 생각에 모든 심장에 있으면서 똑똑하지 못하면 이 모두 심장에 달려있다 보고 있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심장의 기능이 강하다, 심장이 약하다 이런 얘기 무슨 얘기죠? 정신력이 강하다, 약하다 뭐 이렇게도 표현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장의 기능이 건강하고 활발하고 그리고 뭐 젊음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역동적인 얘기를 하는데 심장이 잘 뛴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건강한 거야. 그래서 이게 심장이 천천히 뛴다, 느리게 뛴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 건강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심장은 얼굴에 나타나는데요. 심장이 건강하면요, 마음이 화평한 얼굴을 했을 때 굉장히 밝고 얼굴이 화색을 돌고 혈색도 좋고, 그러니까 붉잖아요, 심장이. 그러니까 혈색이 잘도 붉죠. 그리고 화색도 있고, 그런데 얼굴이 창백하다. 색깔이 이게 얼굴이 창백하고 이게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피가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몸이 차가운 사람들이 얼굴이 창백하죠. 그러니까 심장이 지나치게 활동하면 얼굴이 빨갛게 되고 숨을 헐뜯게 되죠. 그래서 심장이 화평하면 늘 웃는 얼굴을 하고요. 우리말에 홍암백발.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항상 얼굴이 이렇게 웃는 얼굴 하시는 분들을 홍암백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나이가 있지만 굉장히 심장이 튼튼하시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생명의 근본이 심장이 튼튼하고 정상이라 얼굴이 붉다는 뜻이다. 장수한다. 그런 뜻이 홍암백발의 뜻은 장수를 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장은 또 혀와 직결되어 있죠. 가장 이게 많이 표현된 부분들이 뭐냐면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여기예요. 제 입술에 혓바닥에 설태가 많이 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구안아사라든가, 말이 엇나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죠? 풍이라든가, 그죠? 구안아사, 풍, 그죠? 이런, 이렇게, 뭐죠? 이렇게, 파키슨적도 약간의 그쪽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얼굴에 근육이 돌아가고, 말이 엇나가고, 혀가 이렇게 꼬이는 증상. 그런 부분들은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혈맥에 보시면 정맥과 동맥이 있는데 정맥은 파란 색깔을 띠고 있고 동맥은 빨간 색깔을 띠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는 혈이 뭐죠? 동맥이고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은 그 정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맥의 혈관이 그러니까 심장에서 아래로 내리는 혈액은요, 그래도 잘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돌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밑에서 다시 펌프질 올려야 되잖아요. 혈액이 탁 하면 이 정맥에서 올라간 혈이요, 잘 못 올라가죠. 그래서 그 나타나는 증상이 하지정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하지정맥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관을 통해서 그 안에 혈액의 찌꺼기를 끌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때뿐인 거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소장은 실질적으로 우리 심장하면 먼저 심장은 우리 피를 순환시켜주고 펌프를 해주라고 우리 몸의 전체를 이 혈액은 뭐죠? 영양을 머금고 있는 거 영양소죠, 그죠? 이 피가 우리 몸 전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소장은 하나의 또 소화기관이에요, 소화기관. 그래서 실질적인 영양소를 위는 부족하죠. 위는 음식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잘게 부셔가지고 실제로 영양소는 소장으로 올리고 찌꺼기를 어디로 보내 대장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소장은 우리가 실제로 영양소가 이 소장에서 흡수를 해요. 이게 융털돌기 있죠. 이 여성모 이렇게 융털돌기에서 영양소를 흡수를 해서 실제 어디로 심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심장의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소장의 기능도 약해요. 그리고 소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치마을 공부하시는 분들 보시면 그 아이가 마르고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먹는데 살이 잘 안 찌는 사람들.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을 못 받는 거잖아요. 소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살도 잘 안 찌고 면역 기능도 약하고 좀 허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은 실질적으로 영양소를 흡수하는 장기고요. 영양소를 빨아당기는 장기예요. 근데 이 소장이 그 기능을 못했을 때 아무리 잘 먹어도 영양소가 몸으로 안 가겠죠. 그죠? 자, 심장은 혀와 상관이 있다. 심장은 혀와 상관이 있다 그랬죠. 다시 한번 반복해볼게요. 혓바닥이 갈라지고 이빨 자국이 나타나고 이 심장이 약하다. 그래서 혀끝이 빨간 사람 있죠. 혀끝이 붉은 사람은 심장이 힘든 것이다. 이렇게 혓바늘이 돋고 혓바늘이 돋거나 뭐 얼떨때 보면 힘들 때면 알랄할 제가 옛날에 그런 증상이 많았거든요. 이게 혓바닥이 굴면서 혀 안이 하얗게 설대가 많이 꼈었어.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미술 때 그 냉증이 되게 심했거든요. 냉대하라든지 냉증이 되게 심했었어요. 근데 몸이 되게 차가웠던 거죠. 몸이 되게 차가우니까 항상 혓바닥 안에 설태가 많이 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맨날 이렇게 긁어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그 20살 때, 거의 그 30대 이할 때. 그 몸이 지금이 더 건강해. 진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거 그런데 참 그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제 경험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이 경험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건 감사한데 항상 그랬어요. 혓바늘이 항상 아프고 이렇게 혓바늘이 돋고 이렇게 설태가 많이 끼고 이렇게 일찍 갈라지는 현상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어떤 사람이 전화가 오셨는데 그런 거예요. 혀가 쫙쫙 갈라져서 무슨 약을 발라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고혈압 환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코큐텐이랑 칼맥이라는 게 권유했었는데 참 나이가 들었어도 자기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하면 오메가3 하나도 못 먹더라고요. 경제적으로 그분이 어려운 집안은 아닌데 남편이 돈을 꽉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진짜 오메가3 하나 먹는 것도 참 힘들어했었어요. 굉장히 그리고 남편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셨던 분이고요. 근데 지금 증상을 봤을 때 굉장히 혈압이라든지 심장이 좀 안 좋아서 콩키텐이나 이걸 드셨으면 좋겠는데 안 드시더니 뭘 먹어도 안 되기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콩키텐을 먹는데 콩키텐하고 칼메하고 먹고 금방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는 깜짝 놀랄 게 아닌데 이제 깜짝 놀랄 게 아니라 그렇게 원래 심장 쪽에 문제가 있고 혈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난 증상이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안 드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더 심해진 거죠. 합병증까지 오고. 그러다가 혓바닥이 완전히 이렇게 갈라져서 음식을 못 먹을 정도만큼 갈라졌어요. 그런 증상들이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혓바닥에 혓바닥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나오죠. 혀에 백태가 끼는 거는 몸이 냉할 때 생긴다. 차가울 때. 그러니까 심장이 약해지면 모발에 윤기가 없어지고요. 새끼손가락이 야위거나 구부러지면서 심장이 두근대고 진땀이 나며 맥이 약하거나 부정맥이 보인다. 그래서 심장에 충격을 받으면 혀에 마비가 와서 말이 안 나온다. 그쵸? 말이 안 나오죠. 말이 어눌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입맛이 변한 건 심혈관 문제인데 원래는 입맛이 바뀌어 심혈관 쪽에 문제가 생기면 입맛이 바뀌어요. 쓴맛에 쓰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 잘못된 치약 사용으로도 위각세포를 잃을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치약 사용도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치약들이 뭐로 되어 있죠? 계면할 수 있는 합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강한 그런 그 연마제가 들어있다거나 이런 성분들의 치약들이 오히려 미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치약 사용도 건강 관리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코치를 해주셔서 치약도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쁨이 제어가 안 되는 건 심장이 약한 거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웃는 사람 있잖아요. 미친 사람들은 웃기도 하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미친 게 아니라 아프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그러잖아요. 가끔씩 그래요. 남편이 갑자기 화를 확 내. 아까 간 기능이 안 좋으면 화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화내면 어떡하라고요? 저 사람 왜 저래? 뭐 이렇게 하지 싸우지 말고 이렇게 감정이 제어가 안 된 사람한테 막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으면 대답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간이 안 좋구나. 비타민 B군 간에 좋은 영양소를 좀 주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고 내가 뭐 하는데 이렇게 따지고 들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불똥 맞는 거죠. 그리고요.
그다음에 아직 말을 못하는 아기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몰라서 이런 얘기 했는데 아이가 애기 있을 때 끄르륵 웃고 이러면 되게 좋잖아요. 웃는 모습이 좋아서.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직 말을 못하는 아기들을 간절히면 안 된다. 기쁨의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심장이 타격을 받는데요. 잘못하면 아기의 숨을 먹게 하는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상체 비만은 혈액순환이 안 되고 특히 이제 팔뚝살이 쪘으면 100% 심혈관계 질환이래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멍이 잘 생기고 체중이 증가한다. 그래서 증상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도 자 미토콘드리아에 가장 많은 그러니까 장기는 심장인데 우리가 이제 그 운동선수들 있죠. 운동선수들이 뭐죠? 심정지가 빨리 오죠. 빨리 우리 단명을 많이 하잖아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심장이 과하게 뛰게 되죠. 너무 과하게. 그래서 뭐죠? 코큐텐. 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몸속에 코큐텐 효소가 빨리 닳겠죠. 없어지겠죠. 효소가 빨리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단명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뭘 먹어준다고? 코큐텐 같이 꼭 먹게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고지혈증약을 먹게 되면요, 코큐텐이 합성이 안 된다. 약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에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약이 혈관을 확장하고 피를 붉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을 못 느끼죠. 근데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코큐텐 효소가 자기 역할을 못 해줘서 효소가 이렇게 인식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 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그냥 없어지게 됩니다. 자기 기능을 못하니까. 그러면은 약이 그 증상을 없앴기 때문에 나는 내 세포는 혈액이 통하고 혈관이 확장되니까 통하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 기능도 떨어지겠죠. 효소 기능은 아예 안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세포가 노화가 돼버리는 거야. 빨리 늙어요. 고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먹게 되면 세포가 빨리 늙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합병증이 더 빨리 심하게 오는 거죠. 왜냐면 빨리 늙으면 기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약의 내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많이 안 나는 약을 먹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적으로 코큐텐을 먹으면서 같이 먹게 도와주시면 좋고요. 기왕이면은 이제 뭐 약국에 사는 합성 코큐텐 말고 들어갈 수 있는 천연의 코큐텐 제품을 먹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 혈압 체크라든지 혈당 체크를요 한 번 비난 2번 해가지고 그게 온전히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10번 이상을 아침, 점심, 저녁 자주 여러 번 해보라는 거죠. 여러 번 해보고 그 데이터가 어느 수치에 나오는지를 좀 보시면서 어떨 때는 아침에 올라갔다가 아침 시간은 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 근데 운동을 하고 지금 또 올라가 있죠. 뭐 금방 순차게 올라가 체크하면 또 올라가 있고 그거는 정상이 우리 몸이 원래 하는 증상인 거죠. 그거는 자율신경계니까 그건 증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높다고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려버려서 만약에 혈압약을 먹는 고혈압 환자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분을 보시면 고혈압 환자가 아닌데 고혈압 약을 먹고 계신 분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 상담했을 때 그분은 뭐 아드님을 이렇게 일찍 잃은 걸 충격으로 인해서 심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압약 먹는 사람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갑자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그 증상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약을 지어줘가지고 그때부터 먹는 사람도 계시고 그런 거죠. 근데 분명히 고혈압이 아닌데 일시적인 혈압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 고혈압이라는 부분들은 뭐죠? 이렇게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혈관을 확장시켜서 피를 머리 위로 이게 그 심장의 펌프질을 하려고 원래 인위적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역할인데 그걸 가지고 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부분들을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시면 이완기 혈압이 있고 수축기 혈압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고혈압이든 저혈압이든 간에 무조건 코큐텐 꼭 같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혈압은 이제 장기적으로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고혈압 약을 안 먹으면 내추럴이지만 고혈압 약을 먹으면 뇌경색의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고혈압 약을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 혈압을 낮춰서 뇌에 산소가 부족하고 혈액의 흐름이 느려져서 혈관이 막힐 확률이 높아 뇌경색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현재 뇌졸중 환자, 뇌출혈 환자보다는요 뇌경색 환자 수가 더 많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병원의 인쇄소득과 같은 존재이다. 봅니다. 그래서 혈압은 오전에 높고 오후에는 낮아진다. 병원에서는 거의 아침에 환자들을 찾기 때문에 높은 상태의 혈압계 앞에서는 저절로 올라가잖아요. 또 이렇게 긴장하기 때문에 혈압을 거의 더 올라가요. 이럴 때 정확한 측정 방법을 여러분 반복해서 해주라 그랬죠. 그래서 보통 요즘에 현대인들이 이게 수치가 또 내려졌더라고요. 120에 8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현대인들은요, 이렇게 하면요, 거의 다 고혈압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고혈압 환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30, 140까지도 좀 괜찮다 생각해요. 약으로 먹지 마시고 운동으로, 그럴 때 운동이라든가 식습관으로 이렇게 하시면 좀 조절해 주는 게 저는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조절을 좀 운동을 통해서 식습관을 통해서 조절을 하시고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130만 돼도 약을 먹기 시작하면요, 세포 기능이 또 빨리 노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혈압하고 혈당요, 그리고 온도 체열 같은 경우는 조절계잖아요. 내가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조절을. 그러니까 혈당도 수치가 맞으면 될 것이고 혈압도 마찬가지고 그죠? 수치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째 여러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식습관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조절한 방법을 잘 찾으시고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습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분석해서 관리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혈압은 100에서 60 이하인 경우인데요. 이 증상들은 어지러움증, 기력도 없고 쉽게 피로하고 몸이 냉하고 살이 이제 빠지고 설사를 자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저혈압 분들한테도 코큐텐, 더브레스, 칼맥기라든가 단백질, 비타민 A, C,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권유하고요. 여기 보시면 코큐텐은요, 심장 박동을 일정하게 해준다. 부정맥도 코큐텐 먹으면 좋다. 그래서 부정맥이라는 것, 어떤 혈관계, 혈육계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더 고혈압이든 저혈압이든 부정맥이든 고지혈증이든 이런 순환계 쪽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코큐텐을 먹어주시는 게 좋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피가 탁해지는 경우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혈관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야 되죠. 그래야지 피가 잘 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혈관을 막는 거죠. 이런 고지혈증이라든가 이런 혈전이라든가 콜레스테롤 때문에 이렇게 혈관이 막혀요. 그럼 여러분의 혈관이 이 혈관이 좋아요? 이 혈관이 좋아요? 그죠? 당연히 그죠? 이 혈관이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면 사망이야, 사망. 그쵸? 피가 안 통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나의 혈관 상태를 어떤 혈관을 가질 것인가. 그냥 심플해요. 그냥 심장은 뭐죠? 피만 깨끗하면 되는 거죠. 피만 관리 잘하면 심장은요,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잘 통하겠죠. 수도관이, 그쵸? 깨끗해야지 물이 잘 흐를 거 아니에요. 근데 수도관에 찌꺼기가 많이 끼우면 잘 안 흘러. 그럼 어디 안 흘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걸려요? 찌꺼기가 더 많이 끼는 거예요. 구멍이 작으면 더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약간의 이 찌꺼기가 끼기 시작한다. 콜레스테롤이 조금씩 있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만약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있다 이런 진단을 딱 받았어. 근데 좀 미세하다 그래. 그때부터 여러분이 관리하지 않으면 조금 찌꺼기 있잖아요. 그러면 걸려요. 쉽게, 더 빠르게. 그러면 금방 이렇게 그러니까 심혈관 쪽에 질환이 오게 돼 있는 거죠. 위험한 거죠.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심혈관 질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나이죠. 나이가 들어서 기능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운동 부족, 대사 증후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혈관 노화라든가 혈관 근육 상실, 비만, 고혈당 이런 이유로 혈관이 탄력이 떨어지고요. 끝짝간 혈액, 고지혈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교감신경계의 항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또 혈관이 수축이 되겠죠. 그런 대사 기능이 원활히 안 되고 순환계가 막히게 돼요. 그러면서 고혈압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물 같은 경우도 탄수화물이나 트랜스 지방이나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동맥경화가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식습관과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의 몸에서 나를 지켜주는 혈기 항산의 효소 기능이 떨어지고 몸의 모든 기능도 떨어지니까 어떻게 일부러라도 운동을 통해서 심장의 기능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심장이 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다 못하게 되면 결국은 대사 증후군, 심장 비만이라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오기 시작하면 이제 당연히 고혈압이 생기기 시작하죠. 고지혈증, 고혈압, 혈액이 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고혈압은 일종의 살겠다는 몸부림을 자각 증상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표현 자체가. 우리가 그 증상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죠?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이 증상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 증상이 없으면 그냥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자각 증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해보고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무조건 약을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한번 관리를 해보라는 거죠. 관리를 먼저. 그래도 정 자기는 못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본인이 의지가 약해서 못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약으로 생명을 연장하셔야지. 그죠?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혈액에 대한 이 혈액 영상을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혈액이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관리를 잘 해야 되는지, 자, 영상 보겠습니다. Once I hoped to seek the new and unknown. This planet's overrun
박우총 기자님,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매번 경이롭고요. 정말 박수를 치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혈액에 대한 이 영상을 보면요. 그래, 답은 여기네. 답은 혈액 관리만 잘하면 되는 거구나. 1분 만에요. 지구 2바퀴 반의 길이. 그 가는 길 동안에 적군이 나타나면 그것도 물리쳐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서 혈구가 커지면 그 좁은 혈관을 지나서 자기 몸을 찌그러뜨려 가면서 그걸 통과하려고 애를 쓰고 수많은 일을 이제 하는데 이 혈액 관리를 잘하는 거 이것만이 답이구나. 그쵸? 그래서 혈액 관리를 잘하는 게 이 답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라는 것은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수많은 지식을 주고 수많은 지식을 공부하지만 결국 답은 하나. 혈액 관리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걸 해결한다. 저는 여기에 답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누트리 식품이 그 모든 걸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건강 관리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안을 갖고 있고 솔루션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지식들은 그분들한테 조금 더 이해를 도와주고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막 복잡하게 너무 많은 정보를 담지 마시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서 누트리식품을 믿고 정확한 혈액 관리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 혈액에 대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의학에서는요, 5장에, 지금은 비장 부분이에요. 5장의 비를 실제로 비와 체를 합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 췌장이죠, 췌장. 그러니까 여기 지라 같은 거 이렇게 혓바닥 같은 거. 보통 우리가 비장 하면은 비장이 뭐지?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의학에서는 5장의 비를 실제로 비와 체를 합쳐서 얘기한다. 비장과 췌장. 를 합쳐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췌장을 또 지라라고 또 얘기도 하거든요. 다른 이름으로. 혓바닥에 같이 생겼다. 소의 혓바닥처럼 생겼다고 해서 지라라고 또 얘기를 해요. 자, 비장은 인체에서 가장 큰 임파기관이다. 모양은 편편하고요. 마치 혓바닥 같이 생겼고요. 색깔은 핑크 색깔이고 물렁물렁한 장기다 이렇게 나와죠. 그래서 췌장은 아주 큰 소화선이다. 소화액을 분비하는 소화선이에요. 소화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비선은 외분비와 내분비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분비선에서는 체액을 만들어서 소장으로 보내서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분비선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피 속으로 보낸다. 우리가 인슐린 얘기는 알죠, 많이. 당뇨는 아니까. 당뇨 얘기하면 인슐린 나오잖아요. 그죠? 랑게한슨 호르몬 얘기가 많이 나와가니까 내분비선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서 피 속으로 보내준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췌장 이자가 하는 일은요. 췌장은 다음과 같이 큰 2가지를 하는데 한 개는 이제 체액을 12지장으로 보내서 소장의 소화 흡수를 돕는 일을 하고요. 또 하나는 랑게한스라는 세포에서 이 호르몬이 인슐린을 만들어서 피 혈액 속에 있는 당분들을 조절하는 당분 있죠. 우리가 음식을 탄수화물이나 이런 당을 먹잖아요. 그 당분들을 양을 조절해서 혈액 내에 당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비가 하는 일은 이제 혈액을 만드는 일을 해요. 예, 혈액을 만드는 일을 하고요. 혈액을 저장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비장이 안 좋은 얘기죠. 비위가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비위가 약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비위가 약하면요 어지럽고 그죠. 빈혈 증상이 있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혈액을 만드는 피가 부족해서 혈액을 못 만드는 거죠. 비장이 약하면. 그래서 비가 하는 일은 혈액을 만드는 일과 혈액을 저장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쓸모없는 적혈구를 파기하는 일을 하고요. 피 속에 이것을 없애줘 면역체를 만드는 일도 해주면서 이게 면역과 또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장은 소화 운송을 주관하고요. 음식을 소화해서 영양분, 그 소화에서 얻은 영양분을 각 처에 운반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장은 우리 몸 안에 수분과 습기도 주관해서 비장이 약하시면요, 이게 몸이 이렇게 살이 안 찌고 되게 이렇게 약해. 비가 약한 사람들이 살이 안 찌죠. 약하죠. 그래서 비장 같은 경우는 몸 안에 혈액을 통솔하는데 생리적으로 이 혈액이 만약 혈액이 부족하다, 혈액을 잘 못 만들어낸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좀 빈혈 증상 같은 것도 올 수 있지만 더 큰 위험한 거는 뭐냐면 출혈성병. 그래서 혈변이라든가 월경 과다 출혈, 자궁 출혈. 그러니까 저도 비장이 이렇게
여성 생식기의 월경이라든가 자궁 출혈에 관여가 돼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좀 알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좀 비장은 근육도 주관한다고 얘기해요. 근육은 사지의 근육도 주관하고요. 살이 찌고 여위는 것은 비장이 맡고 있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살이 이제 쭉쭉 빠진 거죠. 비장이 약하면 살이 잘 빠진대요. 이렇게. 그래서 췌장에 당뇨 있는 사람들이 사실 당 대사가 안 되니까 뭐가 문제지? 그게 뭐죠? 이렇게 이렇게 혈액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이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혈액의 지방간이라든가 뭐 이렇게 혈류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영양소 흡수가 잘 안 되겠죠, 그죠? 영양소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면역 기능 떨어지고 그런데 그 기능이 만약에 더 심하게 그러니까 이게 약해지면 살이 빠지는 당뇨로 가잖아요. 살이 빠지는 지나치게 이제 당대에서 너무 심하게 또 막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당뇨약을 오래 드시잖아요. 그러면 당뇨약은 혈당을 조절하는 약이죠. 그 당뇨약은 혈당을 조절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 약을 오래 드시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당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분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전혀 이렇게 공급을 못하니까 아주 마른 당뇨. 그러니까 당뇨에서 그나마 살이 쪄 있는 당뇨 환자들은요. 그렇게 생명에 좀 되게 위험하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지나치게 나중에 합병증 가면 이제 마른 당뇨로 가면은 그때는 이제 제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혈당 환자들, 당뇨가 심해지면 저혈당이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만 당이 안 들어가서 그냥 쓰러져 버려요. 굉장히 아주 심각할 정도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생명을 잃을 만큼 저혈당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비장은 입속과 직결되어 있는데 이제 보통 보시면 입안이 비장이 이상이 생기면 입안이 텁텁하고요. 그리고 개운치 못하고 입안에 부스럼이라든가 욕창 같은 거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런 뭐라고 욕창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그런 창이 생겨가지고 염증 같은 거 이제 생겨가지고 이게 좀 되게 부스럼 같은 거 이렇게 되게 보기 싫죠. 어렸을 때 이런 병 많이 생겼잖아요. 옛날에 저희가 자랄 때는 입 주변에 그런 병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장이 건강한 사람들은 입 색깔이 이게 앵두빛처럼 이렇게 핏기도 있고 되게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창백하고 윤기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비위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 많이 권할 영양소가 뭐죠? 이스트비, 그죠? 이스트비, 예, 이스트비예요. 근데 이 이스트비는요, 핵상 성분이고요. 유전자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트비를 많이 이스트비 안에 이런 핵상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핵상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많이 먹으면 건강을 빨리 회복한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 프로그램 할 때 거의 처음 시작을 제가 이스트비를 많이 먹게 해요. 이스트비를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어도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서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육고기 그리고 우리가 건강 프로그램 할 때 육고기를 못 먹게 하거든요. 육고기를 가급적이 먹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스트비를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대사와 유전자의 핵상성물질 구성물질의 어떤 대사라든가 조절을 좀 해주시면서 우리 몸의 기운을 먼저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간의 기능이든 여러 가지 대사 기능이든 영양소 흡수 기능을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러려면 비위 기능을 먼저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흡수를 하니까 비위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이스트비를 좀 많이 먹게 도와주죠. 그래서 그리고 핵산 분해 우리가 이제 육고기라든가 등푸른 생선 있죠. 이 육고기라든가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게 되면요. 얘로 인해서 핵산을 많이 갖다 쓰게 됩니다. 얘들이 이 단백질이 그러다 보면은 요산이 많아지면서 통풍성 관절염이라든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몸이 지나치게 허하고 약한 사람들은 입고기를 먼저 끊고 나중에 좋아지면 차츰차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인슐린 분비를 잘 도와주는 방법 우리가 췌장의 내 분배선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든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인슐린 분비를 잘 도와주는 방법, 그러니까 당뇨가 있다거나 혈당 조절이 잘 안, 당뇨는 아닌데 내당뇨 증상이 있다든가 당뇨 전조 증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혈당 조절이 좀 안 된다거나 아니면 당을 좀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사실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칼슘과 비타민 D3 그래서 이렇게 먹어주시게 되면 칼슘과 비타민 A 흡수를 돕는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칼맥주 있죠?
활맥들을 좀 먹어주시면 칼슘의 인슐린 호르몬 분비도 도와주고 그리고 혈액의 항산성 유지하는 것도 칼슘이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3는 햇빛만 쏘여도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은 있지만은 우리가 햇빛을 안 보기 때문에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죠. 햇빛을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비타민 D를 일부러라도 챙겨서 먹어주셔가지고 요즘 또 면역하고도 많이 얘기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인슐린 분비 부분이 잘 안 되면 여러 가지 비자인 기능도 약하게 되고 그리고 인슐린 호르몬 분비가 또 안 되게 되면은 당대사가 안 되고 당뇨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칼슘 섭취를 좀 많이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장 부분 같은 경우는 위는 말 그대로 음식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장기죠. 보시면 이렇게 음식을 입으로 먹어요. 그러면 이제 침샘에서 그죠? 예, 침샘에서 음식을 이제 음식을 씹어서 자작을 해서 씹어서 이렇게 입을 통해서 식도로 이렇게 음식을 내려보내는 이렇게 음식물의 이동 경로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입에서 음식을 먹어줄 때 우리의 침샘의 자극을 인해서 효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잘 부숴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입안에서 음식을 적어도 30분 이상 씹으라 그래요. 그래야만이 위에 있는 위장의 위 소화액을 덜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장육부 기능이 망가지는 것은 뭐죠? 너무 과도하게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과도하게.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효소들, 활성산, 항산화 효소들, 이런 효소들이 내 몸을 지켜주고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역할을 하는 것들을 생각보다 우리가 더 많이 너무 과식을 한다거나 음식을 안 씹어서 먹인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효소 성분이 많이 이제 쓰여지게 돼버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기능이 효소가 없기 때문에 효석이 안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소화가 안 되면 또 뭘 먹죠? 소화제를 또 먹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입에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통로 부분을 보시면 이불을 통해서 식도, 위장, 소장, 대장, 항문을 통해서 이렇게 음식 경로가 여러 가지 중간에 일이 있죠. 이런 일들을 다 처리하면서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시면 어른의 경우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는데 너무 과하게 먹으면 위는 이렇게 주머니처럼 탄성이 이게 주머니처럼 생기잖아요. 그러면 많이 먹으면 늘어나요. 이렇게 팽창을. 그죠? 그래서 음식을 폭식을 하시는 분 계시죠.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막 이러시는 분. 그죠? 그러신 분들은 보통 위가 늘어나죠. 그래서 위하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위중 처진 분 위하수. 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하수가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위가 주머니가 탄성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단 말이에요. 늘어나다 보면은 커졌죠. 이미 커졌어. 커졌어. 이 커진 위를 어떻게 채우려고 그러면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양들을 많이 먹게 되니까 비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소화액을 그만큼 많이 갖다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소화가 안 되니까 또 뭘 먹죠? 또 소화제를 또 먹어.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소화제 먹고 또 음식을 먹고 소화제를 먹고 계속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위는 그죠? 내 위가 감당해야 될 음식 양이 얼마인지도 몰라. 그렇죠. 제가 이제 저의 유전자를 검사해 보니까요. 남편이 저한테 하는 얘기 있어요. 먹기 싫어 그런데 음식을 갖다는 막 먹는다고. 먹기 싫어 그러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먹기 싫어 그런데 음식을 갖다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믿어요. 음식을 먹기 싫어 그러면 안 믿어. 갖다 놓으면 먹을 거니까 이렇게. 근데 제가 유전자 검사하는데 거기 보니까 렙틴 호르몬 분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억제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부르면 안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는 거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는 그런 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배가 부르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그래. 근데 암병원에 되면 딱 배부르 팍 나요. 그리고 간식도 안 먹어. 근데 저는 뭐냐면 먹고 돌아서고 나면 또 뭐를 자꾸 먹어. 이렇게 커피도 먹고 뭐도 과일도 먹고 뭐도 자꾸 갖다 먹는 거예요. 이게 나의 유전자가 이 조절계가 안 돼.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조절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스스로가 이제 내가 작동을 해야 돼. 시스템을. 나의 유전자는 스스로 자율신경계에서 그 조절 안 해주니까 그래 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의지적으로 가지고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보통 위에 음식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어른의 경우 1200에서 1500cc 정도라 얘기해요. 근데
그 이상을 먹게 되니까 이제 위가 늘어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과하게 먹으면 어떻게 위로 또 역류를 해서 구토를 하는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또 위가 소장의 윗부분이 십이지장과 연결되는 유문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있죠. 위선, 여기 위점막이 있는데 소화에 꼭 필요 있어야 될 위액을 만들어내는데 이 점막에 소화액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하루에 위액이 1.5리터가 나온대요. 하루에 1.5리터 정도. 하루에 1.5리터 정도 나오는데 위액의 성분은 그 염산, 그 위산이라고 하죠. 수분과 염산이라고 하는데 이는 레닌이라든가 리파 등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일정한 사이를 두고 음식물을 위액과 섞어서 본죽을 만드는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화작용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동 기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도 위도 뭐죠? 자율식 신경계잖아요. 신경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어떻게 연동 기능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와 함께 연동 운동을 통해서 음식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위가 딱 멈추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경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음식이 스트레스 받으면 음식이 이렇게 위가 움직여서 소화액이 나와서 그를 본죽으로 이렇게 그렇죠. 분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분해 작용을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덥수룩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소화가 맺혀 있는 것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스트레스에서 그 위산액이 그 우리가 위의 근육이 교감신경계가 항진이 되면 근육이 어떻게 돼요? 긴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원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소화제를 또 먹는 거죠. 소화제. 소화가 안 돼 답답해서 또 소화제를 먹는 거죠. 그럼 소화제는 뭐죠? 나의 신경계와 상관이 없죠. 그냥 약이잖아요. 효소를 그냥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니까 나의 운동과 내 몸에서 얘기하는 자작적인 운동과 상관없이 그 소화액이 그냥 그 위에 있는 음식을 분해를 시켜서 내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습관처럼 돼서 자꾸 소화제를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 위액을 분비하는 기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보통 시간을 이제 정상적인 경우는요. 위에 음식이 들어가고 그 음식이 정상적으로 이제 소화가 되는 시간을 보통 3시에서 5시간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보통 최소 4시간 정도. 그러니까 5시간, 그러니까 4시간 정도는 공복 시간을 지켜주는 게 한 3시간 정도부터 소화가 되고 그러니까 한 4시간부터 5시간의 공복 시간을 지켜주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자꾸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위산이 자꾸 나오니까 위산액이 자꾸 소멸이 되겠죠. 그래서 식사 시간을 지켜주고 3시간, 4시간 간격으로 4시간, 5시간 간격이 좋은 것 같아요. 지켜주시고 중간에 어떤 간식 같은 거 먹지 마시고 위를 충분히 비워준 후에 다시 음식을 먹어주고 자 이론입니다. 그죠? 이론 이렇게 맞는 이론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그거 위에서는 영양소를 흡수를 하지 않아요. 자작 기능 운동을 하고 단지 알코올이라든가 약간의 당분만 흡수하기 때문에 실질적 영양소는 어디죠? 위로 12정은 내려 소장에서 흡수하는 거지 위에서는 영양소 흡수하는 장기가 아니라 자작하는 기능, 분쇄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혈당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당뇨를 조금 이해할 부분들이 이제 고혈당이 있고 저혈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혈당 우리가 당뇨를 얘기를 하는 거고 저혈당이 어쨌든 당이란 부분들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주는 얘기예요. 당은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당이 없게 되면요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 혈당 조절이 이제 우리가 인슐린에서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당뇨라고 얘기를 하는데 1형 당뇨 같은 경우는 소아당뇨 이거는 이제 유전적으로 췌장의 인슐린 호르몬 분비가 원래 잘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고장이 난 거죠. 정상적인 부분이 아닌 유전적으로 이게 이제 그 당뇨 합병증으로 이제 가는 그런 타고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죠. 소아당뇨들은 그걸 1형 당뇨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2형 당뇨는 이제 생활 습관으로 나이가 들어서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게 제2형 당뇨. 근데 거의 대부분이 1형 당뇨는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1형 당뇨들은. 근데 2형 당뇨들이 굉장히 많죠. 현대인들이 탄수화물 섭취를 당 섭취를 지나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2형 당뇨들이 많고요. 당뇨는 당뇨는 어떤 거냐? 포도당은 세포 에너지로 쓰여지는데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당뇨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에너지원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빠져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그 인슐린 메타세포 호르몬 분비가 메타세포 호르몬 분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대사가 안 돼서 그게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변을 봤을 때 소변에 당이 나온 것을 우리가 당뇨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소변에 당이 있는 것을 당뇨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혈액 안에 많은지 적은지 따라서 당이 높다 낮다를 말하는 거죠. 이제 체열, 피를 뽑아서 체크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일본적으로 만약에 당뇨의 전조 증상이 있다 그런 걸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심하게 다갈 증상, 막 물을 굉장히 많이 먹고 싶어 한다거나 다시 끊임없이 먹어도 또 먹고 있잖아요. 계속 조절이 안 된 사람 있잖아요. 단요, 다식, 뭐 과당 그러니까 그냥 끊임없이 계속 먹는 사람들 있죠. 당 대사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으면서 혈당, 포도당 정도가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고혈당이 되면 피가 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혈압이 보통 우리가 이렇게 후천적인 부분에서 그 당뇨가 먼저 있는 분들이 고혈압 합병증으로 많이 오죠. 그렇죠. 거꾸로 이게 당뇨로 인해서 혈액이 탁해지면서 어떻게 오냐면 고혈압이 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데 보통 생활 습관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인슐린 호르몬 작용하는데 공복감을 많이 느끼면 이제 포도당 수치가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당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글루카곤 호르몬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글루카곤은 남는 포도당을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에서는 5% 저장이 되고 근육에 95%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기능을 잘 못하면 제일 먼저 간에서 뽑아다 갖다 쓰고 또 부족하면 근육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맨 나중에 이제 지방에서 이제 갖다 쓰는 건데 그래서 지방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근육량이 많이 빠지죠. 근데 근육이 많이 빠지게 되면 쉽게 이제 근육이 분해가 빠져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글루카곤이라는 그 당을 대사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당을 대사하기 위해서는 이 글루카곤이라는 이게 호르몬이 필요하기 때문에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제일 많이 있는 것이 어디에 근육이잖아요. 뭐 근육에서 잘 갖다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빠져버린 거죠. 근데 근육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쉽게 요요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빠지지만 쉽게 요요가 오는 거죠. 이번에 수익 좋은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고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그 고단백질 섭취를 해서 근육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대사 기능이 잘 돼서 지방 분해도 잘 되고 이렇게 된 건데 근육량을 늘리지 않으면 절대 다이어트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마그네슘은 인슐린의 이동 그리고 아연과 마그네슘, 그러니까 인슐린의 이동은 아연과 마그네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근데 당뇨 같은 경우도 당이 있는, 그러니까 주변에 당뇨 환자들이 있으시잖아요.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권하줘야 될 영양소가 뭐냐면 아연과 칼슘, 마그네슘. 아연과 칼슘, 마그네슘을 꼭 같이 권유하시면서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단백질, 우리 프로틴, 그리고 식이섬유, 화이브비츠, 그렇죠. 혈당 조절해도 식이섬유, 그다음에 우리가 더블엑스,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영양소 종합 영양제 더블엑스하고 칼메, 그리고 여기 단백질,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이제 이런 그리고 혈액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오메가3. 근데 이제 아연 성분이 특별히 더 필요하다. 당뇨가 심하다 그런 분들은 우리 아연 폴리스 있죠. 더블엑스 먹어도 아연 폴리스 같이 주시면 훨씬 더 당뇨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마그네슘 부족은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제 요즘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 좀 많이 있거든요. 혹시 주변에서 만약에 마그네슘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있는데 마그네슘 부족한 뭐가 안 돼? 이온 모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칼슘 긴장만 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칼슘, 마그네슘의 부분인데 특히 마그네슘이 많이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 섭취를 좀 많이 해주는 게 좋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불면증이라든가 우울증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요 눈밑이 바르르 떨리는 증상 같은 것도 올 수 있습니다. 자, 아연과 크롬 부족으로 우리가 그다음에 아연과 크롬 그다음에 코큐텐 부족으로 당뇨가 생길 수 있다 얘기를 하거든요. 자, 결국은 뭐냐면 당뇨도 코큐텐의 부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좀 음소거 좀 해주세요. 시간이 그냥 가야 되겠다. 그죠? 자, 여러분 괜찮으세요? 안 힘들어요? 네, 그냥 가겠습니다. 네.
자, 폐분. 폐는 이제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폐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폐포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폐가 이렇게 수많은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돼 있죠. 포도송이. 이게 우리 여기 강원도에 뭐가 있죠? 옛날에 탄광촌이 있었죠. 탄광촌. 그래서 옛날에 학교 다닐 학교 선생님이 잘 걸리는 병이 뭐였죠? 진폐증이었죠. 진폐증. 분필, 칠판에다가 분필가루를 하시면 그게 그런 미세먼지 마시잖아요. 이 미세먼지가 작은 미세먼지, 걸러지지 않은 초미세먼지는요, 진폐증, 폐로 바로 가서 폐포를 덮어요. 폐포를. 그래서 초미세먼지로 요즘에 우리나라가 초미세먼지로 죽는 사망률이 세계 4위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미세먼지는 이렇게 호흡기에서 다 걸러주거든요. 웬만한 것들을 그러니까 코털이라든가 뭐 이런 다 걸러주는데 초미세먼지는요 걸러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호흡 상태, 잠 수면 중이나 이럴 때 이렇게 바로 폐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냥 바로 폐로. 그러면 그 미세먼지 어디를 덮냐? 폐포를 덮어버려요. 이렇게 포도섬이처럼 돼 있잖아요. 여기를 덮어요. 덮으면 숨을 못 쉬겠죠. 숨을 못 쉬다 보면 얘가 터지게 되는 거죠. 네. 터지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기흉이라고 얘기를 해요. 폐포에 미세먼지가 덮여있는 것을 진폐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진폐증으로 해서 폐포가 터지는 것을 우리가 기흉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면 폐의 기능이 장애이 떨어지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이스프린 정수기하고 엠모스비 청정기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 뭐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이스프린이 더 중요해요? 엠모스피가 더 중요해요? 답을 안 해주네? 알겠습니다. 엠모스피어가 더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은 너무 흔하니까 잘 모르거든요. 너무 흔해서 잘 모르는데 숨을 쉬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바로 죽어요. 한 몇 분이면 숨을 못 쉬면 바로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폐에 대한 기능을 얘기를 하면 폐는 피부하고 호흡기 질환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폐 기능이 안 좋으면 피부도 안 좋고 호흡기에 문제가 옵니다. 근데 이 호흡기에 문제가 오게 되면요, 뇌에 문제가 와요. 내사가 돼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 그러니까 산소가 이게 폐에서 호흡을 해서 어디로 보내지 심장을 통해서 머리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하면요, 결국은 뇌사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폐포를 해서. 그래서 만약 폐 기능이 약해진다. 그럼 무슨 얘기 벌어지죠? 숨을 쉬고 내쉬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폐 기능이 약하면요, 감기도 잘 걸릴 수도 있고 폐렴이라든가 천식 기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 대장이 안 좋으면 폐 대장이 뭐죠? 면역을 관장한다 그랬잖아요. 이 약해지면요, 결국 면역과하고도 굉장히 큰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폐 기능이 특히 겨울철에 지금 코로나가 더 극성이잖아요. 추운 그 겨울에 폐가 더 약해져요. 찬 기운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찬바람을 쉬게 되면 천식기가 더 발동을 하고요. 비염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이 발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폐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몸을 정말 최대한 따뜻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냉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암 환자들이랑가 이렇게 이제 관리하실 때 제가 추운 겨울 이럴 때는 제가 반드시 마스크를 끼고 운동을 하라고 얘기했었어요. 마스크를 냉기가 들어가면 바로 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지금 이 영상이 뭔가 내 저자 호흡 전문의 요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호흡에 대한 부분들인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한번 볼게요. 이 영상 보겠습니다. 이제 폐 전체 부분에서 그냥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호흡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호흡만 잘해도 건강관리 잘 할 수 있다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영상 볼게요. 혼마 이코 박사는 30년 이상 연구해온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호흡의 힘과 이를 이용해 건강 수명을 10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화는 호흡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1분에 약 15회, 하루에 약 2만 회, 1년에 약 730만 회나 숨을 쉽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공기 중의 산소를 체내에 들여보내고 영양소를 연소해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을 평생 반복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숨을 쉬지는 않습니다. 크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호흡이 얕거나 흐트러지는 등 호흡의 효율이 낮은 사람이 많습니다.
잘못된 호흡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얕은 호흡을 계속하면 일단 몸 안으로 공기를 충분히 들여보내지 못하고 이로 인해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어 대사 활동이 주춤해집니다. 나아가 각 장기 활동이 저하하고 쉽게 피로를 느끼며 기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호흡이 불안정하면 자율신경도 균형을 잃어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호흡은 우리의 감정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호흡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불안이나 짜증 같은 부정적 감정이 쌓이기 쉬우며 잘못된 호흡이 습관이 된 사람은 알게 모르게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아 더 빨리 노화하고 쇠약해집니다. 이렇게 잘못된 호흡을 하는 사람과 올바른 호흡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 상태에서 차이가 벌어집니다. 호흡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노화와 기력이 쇠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복식호흡은 배 안의 가로막을 움직여서 숨쉬는 호흡법이고 흉식호흡은 가슴 근육을 움직여서 숨쉬는 호흡법을 말합니다. 복식호흡과 흉식호흡 중 무엇이 더 건강에 좋을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식호흡을 하는 편이 좋다고 답할 것입니다. 건강을 다루는 방송이나 뉴스를 보면 대부분 복식호흡을 권하며 깊고 느린 호흡을 복식호흡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많지만 호흡을 유지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배가 아닌 가슴입니다. 호흡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흉식호흡을 단련해야 합니다. 호흡은 가슴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은 폐 주변의 호흡근과 폐 아래쪽에 자리한 가로막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호흡근과 가로막이 서로 힘을 합쳐서 폐를 부풀렸다가 줄였다 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주인공이자 메인 엔진이라면 가로막은 주인공을 돕는 서브 엔진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메인 엔진에 해당하는 가슴 호흡근을 위주로 단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 호흡근은 나이를 먹을수록 서서히 쇠약해집니다. 그러면 폐 안의 공간을 충분히 넓히거나 좁히지 못해 기능적 장기량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호흡은 더 얕아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등 호흡의 기능에 노후가 진행됩니다. 다행히도 혼마 이코 박사는 호흡근은 훈련으로 단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시라도 호흡근을 빨리 꾸준히 단련한다면 호흡 기능의 쇠퇴는 물론 호흡 연령을 젊게 되돌려서 죽을 때까지 호흡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참고로 성악에서는 복식호흡을 중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슴 근육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 성악가의 가슴은 크고 다부집니다. 그에 반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로 가슴이 빈약합니다. 지금이라도 흉식호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가슴 호흡근을 키워야 합니다. 가슴을 펴고 등을 곧게 세워 자세를 바로 잡자. 평소 등을 구부리거나 어깨가 굽었거나 머리를 앞으로 내미는 거북목 자세로 있으면 가슴 우리가 벌어질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어 70에서 80% 정도밖에 벌리지 못해 호흡근을 덜 쓸 수밖에 없으므로 가슴을 펴고 곧게 세워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길게 소리 내거나 소리 내어 노래를 부르자. 크고 길게 소리 내려면 숨을 길게 내쉬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깊고 느린 호흡이 몸에 밴니다. 또한 소리를 낼 때 가슴과 폐가 부풀었다 줄었다 하며 호흡근을 움직여 호흡 기능이 강화됩니다. 숨을 내쉬는 훈련을 하자. 숨을 내쉬는 훈련을 하면 폐 안에 공기를 내보내며 호흡근이 단련됩니다. 충분히 숨을 내쉬어서 폐 안의 공기를 최대한 많이 내보내는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지구력 강화 운동을 하자. 걷기, 조깅, 마라톤, 수영 등 어떤 유산소 운동이든 가슴 호흡근의 지구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므로 나이와 체력을 고려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합니다. 최대 심박수의 70% 정도의 강도로 30분 이상 주 3회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은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호흡을 건강하게 유지해 오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젊은 나이에 호흡근을 망가뜨려 삶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호흡근을 방치하느냐, 꾸준히 단련해서 호흡근을 튼튼하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 수명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호흡 전문의가 전하는 하루 5분 기적의 호흡법, 숨 하나 잘 쉬었을 뿐인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건강의 차이가 호흡의 건강하려면 호흡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그죠?
의식을 갖고 호흡을 하신 적 없으시죠? 저도 이제 이번에 보면서 폐를 공부하면서 일부러라도 제가 호흡하는 법을 이제 일부러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뭘 느끼냐면요. 일부러 제가 깊이 들여 마셨다 코로 마셨다가 입으로 뱉어내고 이 연습을 하니까 이 그 몸 안에서 있잖아요. 뭔가 나쁜 게 휙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나쁜 일산화탄소. 그래서 일부러라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생각을 갖고 의식을 갖고 이렇게胸식 호흡을 좀 발달시키는 그런 운동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자세 등 근육 등에 뭐가 이제 신경이 있죠. 우리 척추신경, 척수 그렇죠? 제2의 신경, 자율신경가 어디서 흘러죠? 척수에서 흘러요. 그러니까 그냥 기둥 같은 데는 벽에다가 세고 등을 똑바로 펴시고요. 등배치기 운동 있죠. 등을 딱딱딱 펴시고 자극을 주는 운동 그런 운동도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폐 기능을 좀 좋게 해주고 신경계, 자율신경계를 좋게 하는 운동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등을 똑바로 피는 거 그런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 자꾸 구부러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자꾸 좀 펴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자, 대장을 들어갑니다. 아유, 바쁘네요. 대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공부 많이 하니까 대장은 면역세포의 70%가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행복 호르몬이 세로토닌이 90%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장 관리를 잘하면 면역과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장은 제2의 뇌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대장 관리 우리 뭐죠?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지? 우리 유산균 이름? 밸런스 위딘, 그죠? 예, 밸런스 위딘 잘 챙겨 드시고요. 여러분 장 관리에 신경 쓰시면 여러분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면역세포, 그다음에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를 장에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면역 관리와 장은 제2의 뇌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 관리 부분에서 생각하시고요. 대장 환경을 관리를 잘 못한다. 그럼 이제 증상이 나타나죠. 장의 기능이 문제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뭐 설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독소라든가 가스라든가 문제 생기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장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장내 독소로 인해서 질병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가 숙변 제거, 디톡스 디소스 얘기를 하잖아요. 자, 볼까요? 집을 팔았더라도 숙변부터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숙변이 어떤 건가요? 이런 게 숙변이에요. 여러분 장 속에서 이런 숙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은요, 뭐 10에서 15kg까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장벽에 붙어 있는 거. 근데 이게 나이가 들을수록 그 장벽에 딱 붙어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숙변 제거를 해주는 게 되게 장 디톡스 되게 중요하게 건강 관리에서 장이 깨끗해야지 그죠? 배출도 잘 되고 흡수 잘 되잖아요. 그리고 장은 뭐라고 그랬죠? 제2의 심장 그죠? 면역 관리 70% 그죠? 대장 관리는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런 만약에 장벽에 이런 이렇게 이 장이잖아요. 이 장 안에 꿈틀꿈틀 구부리처럼 돼 있죠. 이 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일부러라도 숙변 제거를 해줘야만이 되는데 몇 년 단위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하게 이게 좀 장 관리를 해주시는 게 되게 좋겠다. 그래서 숙변이라는 것은 음식의 찌꺼기와 변이 그 장에 붙어서 세균 덩어리가 합해진 오래 묵은 변. 그러니까 소장, 대장, 식이장의 육모와 점막인 주름진 부분에 붙어 있는 중성 지방으로서 분해되어야만 배설이 된다. 그냥은 배설이 안 된대요. 일부러라도 분해를 시켜서 이렇게 빼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이어트라든가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도 숙변 제거부터 장 해독부터 장 관리 위하고 장 관리를 먼저 해야 되겠죠. 위장은 흡수를 해야 되는 거고 장은 뭐죠? 그렇죠. 이런 것도 숙변이 많으면 영양소 흡수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장에 숙변이 많이 끼어 있으면 먹는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별로 좋지 않겠죠. 장벽에 이렇게 붙어있다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어도 그냥 그때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을 때마다 가스 나오는 사람 있죠. 유산균 먹을 때마다. 그런 분들은 분명히 장 안에 이런 독소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스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디톡스 좀 해주시고요. 자, 폐하고 대장은 이제 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고 폐 대장이 안 좋으면 뭐라고요? 폐 대장은 어디랑 연결돼 있죠? 피부하고 호흡기, 그죠? 피부 호흡기. 그래서
폐 대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토피라든가 건성 피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디부터 관리하냐? 폐 대장 관리를 먼저 했잖아요. 그죠? 피부 쪽이는.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하고 피부가 뭐 이렇게 항상 부석부석하고 그리 안 좋은 사람들은 항상 폐 관리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고요. 폐 대장 관리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신장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폐 대장에 대한 걸 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더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신장은 혈액 관리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이 탁해져 있는 부분에서 신장이 안 좋으면 혈액이 탁해져요. 신장이 안 좋으면. 그래서 신은 오줌을 걸러내는 일을 하는 장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오줌을 그러니까 오줌은 뭐죠? 혈액이 찌꺼기잖아요. 만약에 혈액이 탁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이 신장이 그 탁한 혈액을 걸러내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죠? 호르몬 분비라도 여러 가지 많이 쓰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겠지 하겠죠.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결석이죠, 결석. 신장에도 이렇게 요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로 결석 같은 게 혈액이 찌꺼기 많이 있게 되면 이렇게 그 아까 담석처럼 이렇게 찌꺼기들이 신장에 이렇게 껴요. 그래서 그것을 신장 결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돌덩어리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소변을 볼 때라는 게 뭐 무지하게 아프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뭐 염증이라든가 뭐 이렇게 염증 뭐 이런 결석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다 생길 수 있고 아까 숙변도 누구나 다 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물을 좀 많이 먹어서 신장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배출 좀 시켜주시고, 그래 하루에 먹는 수분량을 좀 많이, 그렇죠? 최소 2리터 이상을 먹어주셔야 되고요. 일부러라도 아까 신장 방광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언제라고 그랬죠? 3시부터 7시. 이 시간이 신장 방광경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몸이 잘 붓거나 신장 기능이 좀 안 좋거나 내가 혈액 관리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3시부터 7시 이 시간에 이뇨를 도와줄 수 있는 차라든가 물을 좀 많이 먹어주셔서 관리를 해주시면 보다 좀 빠르게 혈액 관리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합병증 당연히 있죠.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어요. 이쪽이 약하신 분들은 당연히 고혈압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못하면 다른 사람도 빠르게 고혈압이 올 수 있거든요. 그쪽 기능이 약하다 그러면 나 혈액 관리 잘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고혈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신장은 정을 갖고 있다. 근데 정력을 얘기를 하는데 신장 기능이 안 좋으면 뭐죠? 남자든 정력이 약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여자든 남자든 간에 생식기에 문제가 와요. 생식기에 문제가 오고요. 그래서 그리고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뼈와 골수를 주관한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신장 쪽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그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로결석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하죠? 칼슘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칼슘을. 그죠? 칼슘을 먹으면 또 이제 이게 결석들이 생길 수 있다고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반대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신은 뼈와 골수를 주관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뼈와 골수 등의 성장 발육은 모두 신장과 일정 관계가 있는데 신장에 이상이 있으면 아래 다리 힘이 없어지고 설 수 있고요. 이빨이 저절로 돌고 흔들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등이 굽고 운동이 부자연스러워지고요. 신은 뼈 속의 골수, 척수, 뇌에 작동을 하는데 이 신기가 활발하면 힘이 넘쳐지고 움직이면 경쾌해지고 명랑해지면서 두뇌도 맑고 명석해진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부분이 아니라 칼슘을 뽑아 쓰는 부분이 있는데 잠깐만요. 다른 데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신장이 안 좋으면 기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중이염이라든가 이명이 있죠. 이렇게 이명. 그러니까 신은 기를 주관한다 얘기를 하거든요. 신은 기. 우리 몸에 기초 체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를 주관하는데 한의원에서는 뭐 기가 있다 없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신장이 안 좋으시면 우리 몸의 전체 부분에 혈액을 관장하고 혈액을 관리하고 높임을 벌려주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뭐라고 그러죠? 생식기 쪽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신장 쪽이 안 좋으시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리고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부분들이 거의 신장 쪽으로 돌아가셔요. 약을 많이 먹고 그러면서 이제 독소들이 많이 생기고 혈액이 탁해지면서 그렇게 신장으로 거의 돌아가시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신은 몸 안에 수분도 주관한다 이러잖아요. 신장이 안 좋으시면 몸이 붓죠. 부어요. 왜냐하면 수액이 이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게 부어서 또 살이 찌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기 보면 중이염이 잘 생기잖아요. 애기들이 선천적으로 만약에 신의 기능이 약하게 타고난 아이들이 특별히 더 중이염이 많이 생겨요. 기 쪽을 주관하기 때문에 내 아이가 중이염이 좀 잘 생기는구나. 그러면 신장 기능이 약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방광 쪽, 이 방광 쪽 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인 방광이 있고 과민성 방광이 있죠. 정상적인 방광은 뭐냐면 이만큼 꽉 찼을 때까지 반응을 안 해요. 꽉 차면은 이렇게 요로를 열어요, 요도를. 근데 여기 보시면 과민성 방광은요, 조금밖에 안 찼는데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화장실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 체크를 했을 때도 수면 중에도 화장실 갑니까? 이런 체크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수면 중에도 두세 번씩 갑니다. 그리고 하루에 화장실 갈 횟수가 많다. 그럼 뭐죠? 과민성 방광을 갖고 있는 거죠. 약한 거죠. 신장 기능이 약한 거예요. 그냥 신장 방광은 같은 역할을 들어가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신장 방광은 기하고 뼈하고 연결돼 있다. 아까 제가 뼈 얘기했죠. 그래서 발육 기능이 뭐냐, 신장이 약하면요, 키도 잘 안 커요. 성장이 잘 안 된다고요. 키도 잘 안 크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신장에 좋은 음식은 검은 색깔의 음식을 먹어주시면 좋아요. 안토시아닌이라든가 뭐 검은 색깔 많이 있었죠. 검은 콩, 흑임자 이런 것들 먹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신장의 유일하게 몸 뒤쪽 장기 이렇게 요통이 요추잖아요. 그죠? 이쪽에. 제가 옛날에 이제 항상 제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요. 그럼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항상 뭐라고 얘기냐면 뭐 자세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물리치료 받아 이렇게 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 요통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니까 허리인 줄 알 건데 요통인 거예요. 요통. 이게 신장이 안 좋아서 그런 통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증상이 여기가 아프지 허리인 줄 알고 어디로 가죠? 그죠? 허리 디스크 쪽이라 이런 쪽으로 검사를 받고 CT를 사진 찍는데 사진을 찍으면요 정상인 사람 다 없어. 다 조금씩 다 틀어졌다 그러고 자세가 뭐 잘못다 그러고 그러면서 물리치료 받고 가라 그러고 그럼 또 뭐 주냐면 염증약을 또 청충약 소염 진통제를 줘. 그러니까 그걸 먹고 나면 안 아프니까 그럼 또 나중에 아프면 또 그 같은 똑같이 병원을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심해지니까 나중에 결국은 약을 많이 먹으니까 신장이 안 좋아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장이 더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더 방광 쪽에 또 문제가 신장이 나빠진 방광 쪽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이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장과 함께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장기가 신장이에요. 신장처럼 같이. 그래서 기와 연결이 돼서 가장 빨리 열리고 가장 늦게 닫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갓난아이가 눈을 뜨고 말을 못해도 소리에 반응을 하고 돌아가실 때 의식은 없어도 귀로 듣는데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소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눈으로 처음에 아이 신생아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귀로 반응을 하고 마지막 돌아가시고 의식을 없어도 귀로 듣는다고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다 들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열리고 제일 마지막에 닫히는 게 이 신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와 혈이 건강하면 혈기가 왕성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주변에 만약에 중이염이라든가 이렇게 잘 걸린다, 감기도 잘 걸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신장 기능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잘 놀래요. 겁이 또 많아요. 깜짝깜짝 잘 놀래고 겁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 있죠, 경기. 경기를 잘하는 사람들도 그것도 신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신이 약하면 기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전체 기를 주관하는 게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신장이 약한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고요.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신경 안정제 역할하는 칼슘을 얻기 위해서 음식으로 섭취해주지 않으면 뼈에서 가져온다. 그래서 골다공증 확률이 높고 결석도 잘 생긴다. 그죠? 칼슘이 부족해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결석도 생기는 거예요. 칼슘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여러 결석이 생겼는데 그게 무슨 문제라고요? 칼슘을 많이 먹어 생긴 게 아니라 부족해서 수고 나머지를 버린 거죠, 혈액에다가. 그래서 돌아가는 찌꺼기들이 쌓인 거예요. 내가 뼈에 칼슘이 충분히 많으면 그렇게 빼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최소 1%의 항산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뼈에서 갖다 쓰는데 그 1%가 혈액 내에 안 들어오니까 뼈에서 우리가 항산소를 유지해서 갖다 쓰는 거거든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서 그 혈액이 자기가 뭐죠? 혈액에 1% 칼슘이 없으면 뭐가 되죠? 응고가 안 되죠. 그죠? 피의 응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갖다 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가 알아서. 근데 쓰고 나머지를 얼마만 계산해서 쓰고 나머지 그냥 혈액에 버리고 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일이 잦으면 그죠? 자꾸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골다공증의 치초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요로 결석이 되는 거고 그게 출발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원인은 뭐냐면 칼슘 부족이에요. 칼슘 부족.
그래서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여성 갱년기 때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 뭐죠? 칼슘 섭취를 2배, 3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호르몬이 여성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그것을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쉽게 빼다 갖다 쓰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요. 근데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안 나오면 칼슘 이온 농도 조절도 안 되지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것을 역할을 못하니까 쉽게 갖다가 마구다비로 혈액에서 칼슘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뼈에서 칼슘 갖다 써버려요. 그로 인해서 골다공증이라든가 여러 결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요산. 모든 세포는 DNA가 분해가 되면 핵산이 분해돼서 요산이 된다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통풍성 관절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혈액 내에 이렇게 해독이 안 돼서 암모니아 독소가 쌓여가지고 그로 인해서 뭐 심장 기능이 저하되고 혈액에 뭐 이제 요산이라든가 뭐 대사라든가 그리고 미네랄 섭취가 부족하잖아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이렇게 그 중금속 같은 거 이런 나쁜 것이 배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게 뭐가 되죠? 독소들이 많이 쌓여서 이렇게 혈액이 탁해지게 되겠죠. 혈액이 탁해지면서 혈액 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단백뇨 지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백뇨가 있다는 것은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구체, 신장염. 그러니까 혈액을 걸러주는 게 사구체거든요. 그 사구체가 자기 기능을 못했을 때 단백질, 그 단백질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통과가 되면은 사구체가 걸러주지 못했구나, 구멍이 커졌구나, 이렇게 망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럼 신장이 망가져가고 있네. 단백질이 걸러지지 못하고 바로 빠져나간다. 60% 아래로 거르게 되면 만성 사구체 신장염이 된다. 그러니까 신우신염이라든가 그런 증상이 있는 분이 있죠. 그쪽에 그런 분들은 당연히 혈액이 탁해지고 그로 인해서 신장 기능 온전히 잘 못하니까 독소가 쌓일 것이고 그게 문제가 되면서 이렇게 계속 해야 될 일이 많아지면서 뭐 칼슘의 이완 기능도 이제 잘 되지도 않고 여성은 호르몬 분비 기능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혈액 내 신장에서 우리가 혈액을 신장에서 걸러지는 걸 잘 못하면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장이 나빠지는 것은요,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먹는 음식에도 문제가 많아요. 유전자 변형식품 같은 거. 그리고 인스턴트 가공 음식 같은 거. 그렇죠. 안 좋은 음식, 이렇게 뭐 육고기 같은 거 많이 먹고라든가 보통 우리가 농수산물 같은 거 먹는 때 보시면 뭐 제초제라든가 이런 걸 많이 뿌리잖아요. 농약 같은 거. 우리가 알고 모르게 먹는 농약 성분들. 이렇게 해가 되는 물질들을 우리 입속에 많이 먹다 보면 그게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주 원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해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일을 하는 환경에서도 화장실을 좀 자주 가지 않고 뭐 오래 서서 일을 한다거나 막 이러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문제가 되기도 해요. 신장 기능이 이렇게 눌러지기 때문에 방광에 문제가 와서 또 염증이 생기기도 하죠. 신장에서 이건 걸러 넘어갈게요. 면역까지 못하겠네. 자, 심포. 마지막에 아까 5장 입부rek인데 6장 입부라고 얘기를 했죠. 6장 입부. 그래서 심포는 어디에 포함되냐면 심장과 포함이 돼요. 심포는 심장이 있으면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을 심포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같은 장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5장 6부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아까 원래는 5장 6부에서 이거 신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표현을 안 했던 거고 그리고 아까 6장 6부라고 그랬잖아요. 6장 6부. 그래서 6부라는 것은 이제 그대로 있는 거고 아까 6장에서 3초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3초가 포함돼서 6장 6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은 그냥 심포는 심장을 보호하는 하나의 장기라고 생각하시고 호위병이다. 심장을 지켜주는 호위병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3초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장기는 없어요. 무형의 장기라고 얘기를 해요. 무형의 장기. 근데 얘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3초는 우리가 자율신경계 부분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율신경계. 그래서 신체 내의 형태는 없는데 이렇게 뭐 폐와 우리 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몸에 공기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고 뭐 임파선이 흐르고 뭐 이렇게 이제 면역을 주관하기도 하고 소화를 주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경계를 조절하는 부분들이 3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사람의 몸통을 상초, 중초, 하초 이렇게 이제 세 분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무형의 장기이기 때문에 하는 일도 신체 내 형태가 없는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열을 주관하고 기를 주관하고 공기를 주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 주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대체학 중에서 보시면 뭐 이렇게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몸을 힘을 쫙 빼고 뭐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 무슨 상태로 들어가는지 무아지경 상태로 돌아가면서 이게 그 몸을 맡기는 그런 운동들 있잖아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 자연의 기를 끌어당기고 뭐 호흡을 통해서 뭐 단전 같은 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그렇게 해서 병을 치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그죠 가끔씩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지금 우리 애프터 미팅 하고 나서 끝날 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나한테 2020년도 참 수고 많이 해서 나한테 칭찬해주고 그리고 이제 2021년도는 이제 나한테 또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해주고 막 이렇게 그냥 이게 그냥 의식을 갖지 않으면서 어쨌든 다 이렇게 나를 칭찬해주고 행복하게 하고 어떤 호르몬 인위적으로는 아니고 기를 막 불어넣어주는 그런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엔도핀이 막 그러니까 뭐 엔도핀 뭐가 싹 생기고 뭔가 기분이 막 좋아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럴 때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 오장육부가 자기를 또 막 알아서 막 움직이는 증상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화가 나거나 막 억제가 안 될 때는 어떻게 깊은 호흡을 하라고 그러죠. 아까 호흡을 숨을 크게 한번 내쉬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긴장 모드에서 이완 모드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기를 좀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이제 무의식 세계로 무아지경 상태로 가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기간은 없지만 얘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호르몬 이제 뭐 호르몬이란다. 이제 그 몸에서 하는 기라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런 기라는 것들이 우리 몸을 지배를 해서 심장과 혈관과 혈액과 같이 순환기 쪽에서 제2의 생명을 이끌어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역할, 그리고 면역을 도와주고 몸에 열을 주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절 기능들 얘기하는데 결국은 얘는 3초는 뭐냐면 소화도 주관하고 호흡도 주관하고 배설도 주관하고 생식기미 몸 전체를 주관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하게 살려 그러면요 항상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살려 그러면 뭐 진짜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런 일들은 언젠가 지나갈 것이고 나에게는 항상 행복한 일이 올 것이고 우리는 항상 뭐죠 희망이라는 걸 갖고 그렇죠 희망을 갖고 이제 비즈니스도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아미의 비즈니스 비전을 갖고 희망을 갖고 지금 이 시간에 목요 그 2시간 또 2시간 앉아서 또 2시간 앉아서 이렇게 미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몸에서 이제 기에 의식적으로 이렇게 기에 이치맥에도 보면은 이렇게 신문점이 있죠. 신문점이 있고 또 기적에 보면은 3초라는 그러니까 심포가 있고 또 3초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렇게 스스로가 막 그냥 화가 억제가 안 될 때는 기에도 그런 혈점이 있거든요. 그런 혈점을 통해서 이렇게 몸을 좀 안정을 시켜주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혹시라도 비즈니스 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눈을 딱 감고 숨을 길게 한번 내쉬면서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마음을 좀 토닥거려주면서 화를 내지 마시고 스스로가 화를 이렇게 좀 이렇게 품어서 그냥 스스로가 이제 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용서를 하시고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좋은 쪽으로 생각을 자꾸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자꾸 연상하시며 살아가시면 이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도 결국은 그래 오장육부가 복잡하게 있어요. 복잡하게 지금 여기 보여진 게 다가 아니야. 다가 아니에요. 뭐 신경세포 생각하면 또 엄청나게 막 복잡해요. 오늘 되게 제가 이걸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사설이 또 많아져. 이게 경험이 많다 보면 있잖아요. 말이 많아서 이게 문제. 맨날 강의 시간이 제가 생각을 안 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 파일을 만드는 데다가 제가 주 포커스를 많이 맞췄으니까요. 여러분들 주차별로 여러분 스스로가 잘 공부하셔서 제가 영상 안 보여드린 거 많거든요. 잘 해놨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자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잘 만드는 것 같으니까 잘 만드는 것 같으니까요. 보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충분히 오장육부에 대한 가이드라든가 이게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에는 오늘 하지 못했던 것도 바로 연결해서 할게요. 사실은 오장육부만 다 그러다가 그냥 면역까지 집어넣는데 아닌 것 같아요. 욕심을 제가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장육부까지 공부하고요. 여러분들 한 해 2022년 동안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 건강하시고 또 내년에 2021년도에도 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비전과 여러분이 꾸시는 꿈들, 소원들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항상 박수하고 저희도 이렇게 열심히 옆에서 함께 이렇게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